네, 드디어 우리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우리에게 치료제를 또 안겨주실 우리 이재만 실장님이 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아침 시간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재만 실장님 원래 예전에 스몰캡도 많이 보셨죠? 근데 제가 스몰캡을 했던 건 너무 예전이라 가지고요. 너무 예전이죠. 예. 예. 처음에 초기에 애널리스트 맞아. 출발할 때 그때였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보 맞아요. 예, 이제는 그런 거 이제 안 보시고 네. 그죠? 이제 전체적인 시장 보시고 크게 방향성 보시고 그렇죠? 그러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증시에는 제일 중요한 뭐라 그럴까? 제일 중요한 요소, 제일 중요한 변수는 뭐가 좀 주고 있는 거예요? 금리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제 약간 지수가 워낙에 앞에서 한번 크게 급락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제 반등의 막 트리거들 이런 것들을 찾는 구간인데 대체적으로 금리라는 부분이 가격 변수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주가하고 연결고리가 크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금리요. 금리. 예, 네.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미국의 경기의 이제 확장 여부라든가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네. 금리랑 미국의 경기 네. 요 정도를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는데 그 두 개가 지금 현재 증시에는 아주 뭐 우호적이라고 봐야 돼 아니면 나쁘진 않다고 봐야 돼요. 그래도 나름대로 해석을 하자면 우호적이라고 우호적이에요. 생각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미국의 경기가 좋다는 건 최근에 그 미국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었는데 이게 네. 물론 이제 상승하느냐의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올해 들어서 모두 다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도 갖고는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기가 제조업 중심으로 굉장히 좋다는 거고 네. 투자 중심으로 좋다는 거고 그래서 미국의 S&P 500 기업 실적들 이런 거 보시게 되면 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다시 새롭게 이익을 만들어내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7월 달에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급락은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특별하게 우리나라의 수출이 안 좋아졌다든가 뭐 흔히 얘기하는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아진 부분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미국 경기도 일단 확장 구면.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을 줄 몰랐는데 계속 좋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지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네. 예전에는 항상 미국을 소비 중심으로 보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번에는 대부분 다 AI 투자 기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제 투자 경기가 제조업 경기를 좋게 만드는 이런 국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반 소비 경기는 예전만 못한데 소비 경기는 소비 경기는 아무래도 약간 그래도 금리가 물론 이제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의 문제겠습니다만 그래도 네. 예전보다는 고금리입니다. 그리고 유가도 어쨌거나 예전보다 좀 높은 수준이고 소비 경기가 그렇게 좋다라고만 미국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은 뭐 소비 경기가 한 67% GDP 차지하니까 근데 가장 민감한 게 이제 금리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금리의 이 컨센서스가 빠르게 동결적으로 또 바뀌었던데. 그러니까 그림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여기 이제 보이시는 그림이 왜 미국의 기준금리의 컨센서스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하는 게 미국의 단기 국채인 2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네네. 얼마 전에 한 4.3%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이게 조금 상승세가 좀 주춤하면서 아마 금리의 뭐 동결 정도까지의 가능성을 좀 반영을 하게 되면서 2년물 국채 금리는 좀 하락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의 10년물이라는 장기물 국채 금리는 기준금리의 변화, 물가의 변화도 있습니다만 실질금리라고 해서 실제로 보게 되면 성장률도 반영을 하게 되는데 오른쪽 그림의 진한 초록색 선 보시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온 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올라간 게 아니라 실제로 성장률이 좋은 실질 금리가 올라가서 상승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장단기 금리 차의 상승 네. 반전이라고도 보실 수 있는 부분, 즉 2년물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다소 낮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가 올라가는 건 경기의 확장을 반영하고 있는 형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장단기 금리 차가 그러니까 이제 네. 장기 금리가 오르는데 그거는 이제 실질적인 성장에 기반해서 오른다. 그랬을 때 잘 오르는 섹터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게 물론 섹터별로는 조금 그때의 그 흔히 얘기하는 성장성에 의해서 달라질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잦아들고 그리고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지수는 여기 왼쪽에 막대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다 좋을 수밖에 없겠죠. 뭐 네. S&P 500, 코스피, 코스닥, 환경상. 근데
것들이 어떤 스타일이 많이 올라가냐라는 걸 보게 되면 성장주가 우선 제일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주는 그 시대에 가장 이익 증가율이 높은 주식들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보이시는 퀄러티라고 불리우는 저런 주식들도 굉장히 성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상승 확률도 오른쪽 막대 그래프 보시면 거의 80%에 육박하니까 네. 이런 국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죠. 그러니까 약간 뭐 수익성이 높거나 흔히 얘기하는 현금 흐름이 좋거나 뭐 이런 기업들도 성장주만큼 성과가 굉장히 좋다는 특징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네. 퀄러티. 퀄러티는 이제 돈 잘 버는데 싼 회사들 뭐는데요? 근데 싼 회사까지 하시면 대부분 다 이제 가치주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 퀄러티 주들은 싼 회사들은 아닙니다. PER이 굉장히 비싼 회사들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래요? 여기서는 컨셉이 뭐 싼 기업이 가자 이런 컨셉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퀄리티 회사들을 나눈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보이시는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수익성 그리고 ROE라는 부분. 그리고 이 현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잉여현금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그 증가 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성장성 지표하고는 좀 다른 지표들을 갖고 평가하는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들어갈까요? 엔비디아는 성장주에 대체적으로 성장주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실제로 보게 되면. 예. 애플이구나. 우리 회사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기 이런 데 퀄리티 들어가나? 삼성전기는 퀄리티엔 들어가기가 좀 성장주. 어렵고요. 성장주 쪽에 들어가는 게 지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퀄리티라고 불리울 수 있는 주식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정도. 왜냐하면 이게 그 흔히 얘기하는 잉여현금도 같이 증가폭이 굉장히 커야 되는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요? 아마 조금 그 정도 기업 정도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성장 못해도 안 되고. 그렇죠. 어느 정도 성장률 자체가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굉장히 꾸준한 성장이 좀 필요해가지고. H&G 이런 데는 안 되는 거죠? 예. 배당주? 어려울 것 같은데요. 여기 분류는 제가 해보지는 않았는데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대체로 좋은 성적들을 낼 가능성이 높더라. 퀄리티 주식 그다음에 예,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라는 근데 성장은 항상 시대마다 변하는 거니까요. 네. 그 시대의 성장주들을 찾는 게 가장 좀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그럼 지금 이제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될까? 뭐 기업들도 찾겠습니다만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기업 찾을 때, 업종 찾을 때 뭐 어떤 도움 말씀 좀 주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성장과 퀄리티가 이렇게 결합된다는 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기업을 찾으면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게 기업들이 많을 리가 없거든요. 네. 그런 컨셉의 기업들이. 그래서 가끔씩은 이렇게 뭐 이익 증가율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선별을 한다고 하면 잠깐 말씀을 드릴 게 대체적으로 지금의 시기가 지금 이미 8월이 지나가고 9월 달로 진입을 하는 시기입니다. 9월 달이면 대체적으로 이제 주식을 평가하시거나 내가 선별을 할 때 꼭 네. 보셔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27년 증가율들이 다 중요하게 됩니다. 아하, 27년에 네. 매출 증가율은 얼마, 뭐 흔히 얘기하는 이익 증가율은 얼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렇습니다만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27년도에 이익 증가율을 갖고 보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보다 높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아하. 보게 되면. 그러면 성장주들이 좀 많아질 수 있다는 컨셉, 다른 종목들, 다른 업종들을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성장성과 퀄리티를 같이 보시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익 증가율보다 현금 흐름 증가율이 높은 기업들을 이제 내년 전망치로 찾아내시면 되는데, 자 우선 그러면 성장이라는 그 컨셉 하에서 내년에 반도체보다 이익 증가율이 높은 쪽이 누구냐라는 걸 한국에서 꼽자면 네.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이게 올해 흑자 전환이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만 하면 이익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증가율. 그렇죠. 증가율이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 꼽히는 게 화학인데 화학?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화학이 아니고요. 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아하.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OCI 이런 쪽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되면서 네네네. 증가율을 굉장히 높게 가는 전통 화학주들이라기보다는 약간 신재생 또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관련된 화학 기업들의 네. 증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은 건 IT 하드웨어인데 이건 너무 잘 아시는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소부 장비. 그리고 네 번째로 이익 증가율이 높은 거는 방산 기업들 정도.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가 네. 반도체보다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높을 거라고 보는 대표 종목. 2차 전지 이런 거 말씀 들어보니까 고난의 행군 끝나고 완전 이제 비즈니스가 흑자 전환하는
그 모멘텀이군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어쨌거나 AI 데이터 센터에도 중요한 부품, 그러니까 ESS라는 에너지 저장 장치 산업의 중요한 부품으로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이전보다는 좀 그런 측면에서 각광을 이익 측면에서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랑 화학인데 화학도 그냥 뭐 석유화학 이런 아, 것보다는 예, 새로운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쪽 관련된 화학 네, 그런 쪽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의 이익 증가율이 반도체보다 더 위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당연히 주가 상승에도 훨씬 더 힘을 받을 회사들이 아마 그 회사들이에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포지션을 내년을 보고 구축을 하신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내년 이익 증가율을 이제 활용을 하시게 되는 시점들이 될 텐데, 네. 그럼 누구를 많이 사냐라는 건 당연히 내년에 이익 증가율이 반도체보다 높은, 항상 반도체가 기준점이니까 그거보다 높은 기업들을 좀 선호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네. 1년 전에는 반도체의 그 증가폭에 견줄 만한 것들이 없었는데 네.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조금씩 나타난다. 그렇죠.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600%, 하이닉스가 대략 한 400%의 이익 증가율인데 이거를 내년에 이거보다 더 높게 본다는 건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좀 낮아지는 과정에서 다른 종목, 다른 업종 이런 쪽들이 부각될 수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즘 그 얘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예인 걱정하면 안 되지만 알파벳을 위시한 회사채 얘기도 막 있잖아요. 네. 너무 무리해서 한다. 뭐 벤더 파이낸싱 얘기도 있고. 네. 한번 종집으로 찍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그림을 잠깐 갖고 왔는데 최근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의 발행이 많은 건 실제로 사실이긴 합니다. 작년부터 뭐 오라클, 알파벳,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다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중요한 건 이제 회사채를 왜 발행했는가는 너무 다 아실 테니까 그거보다는 저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공고를 하면 과연 이제 얼마나 거기에 몰릴 거냐. 예를 들면 뭐 IPO를 하는데 IPO 금액, 주문 금액 이런 건 흥행. 얼마일 거냐. 네. 흥행 여부죠. 근데 이게 보시면 최근에 7월 7일 날 아마존이 회사채를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발행 최종 주문 금액은 발행 금액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높지를 못했던 거죠. 실제로 보게 되면. 네. 예전에 수요가 3-4배씩 있었던 거에 비하면. 근데 8월 6일 날 알파벳이 250억 달러의 회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1,100억 달러 정도가 최종 주문 금액으로 몰리게 됩니다. 수요 금액이 되겠죠. 다시 4.4배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두 다 프리캐시 플로우에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를 회수할 수 있느냐의 여부, 크레딧 리스크까지 같이 부각이 됐었는데 알파벳의 회사채 발행의 성공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다 잠재시키고 우려를 완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는 게 물론 알파벳의 주가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만 의외로 여기 보이시는 기업 중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 가장 최근에 부실해 보이는 기업이 오라클이죠. 네. 대략적으로 앞으로도 2년 연속, 3년 정도까지는 향후에도 프리캐시 플로우가 적자를 보고 있는 오라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최근에 보시게 되면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그 하단 기업들이 갖고 있는 신용위험 이런 것들이 최근 2주 동안 낮아지게 되면서 오라클이 주가가 저점 대비해서 거의 한 30%가량 상승을 하게 되는 모습들.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금 단기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의 문제점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계속 퀘스천 마크를 달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알파벳은 저런 흔히 얘기하는 약간 그 회사채 발행의 약간 흥행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하이테크 또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조금 이렇게 크레딧 리스크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안 좋으니까 저기서 좀만 좋아져도 베타가 장난 아니네요. 네, 이게 워낙에 오라클도 베타 큰 기업이었었고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의 폭도 상대적으로 저점을 찍고 좀 강하게 움직이는 특성들을 좀 갖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회사들이 회사채 한번 발행하면 네. 그 회사채가 줄어드는 경우가 별로 없지 않아요? 회사채 규모가 네. 뭐 사이즈가 계속 커지니까 비즈니스가. 그래서 그런 건지 하여튼 회사채는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그 계속 그냥 그 수준으로 이어짐 뭐 그냥 잘하고 있구나 정도고 계속 느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회사채 발행에 그러니까 그 규모가 준다 이런 거는 별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럼 이렇게 뭐 크게 늘어나면 이제 앞으로 이 상태가 계속 유지 내지는 이보다 더 늘어날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지금보다는. 네. 난 안 돼요? 안 되겠는데. 회사채 발행하시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이 회사들 서로? 이 회사들 좀 경고를 한번 줘야 될 것 같아요. 경고를 준다고. 네. 네.
그렇게 발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렇게까지 발행하는 건 지금 이제 뭐 막대한 투자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겠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나중에는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결국 저 기업들이 이제 잉여현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영업 활동을 통해서 계속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느냐의 여부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대부분 다 저 기업들은 클라우드 산업이라든가 관련된 흔히 얘기하는 AI 서비스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제 그 부분들이 매출 비중이 늘어날 거냐. 이제 알파벳과 아마존은 어느 정도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도 모두 그럴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꼭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라클이 프리 캐시플로우의 흑자 전환이 가장 지연되고 늦죠. 네. 빅테크들 중에서. 네. 근데 그것마저 이제 돌아서면 이제 걱정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아직 그거는 지금은 되게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얘기입니다. 그 말씀 주신 건 조금 중장기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꼭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네. 모든 AI 관련된 서비스 기업, B2C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네. 꼭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어떤 기업이 생존하고 점유율을 가장 넓게 갖고 갈 수 있는가는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그것도 한번 말씀 주세요. 사실 오라클이나 빅테크들 이렇게 회사채를 사실 남발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주의 사랑을 얻는 건 네. 벌면 그대로 주주한테 돌려오는 네. 주주환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프로도 주주환원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네. 대형 반도체 주주환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우선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먼저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어떤 기업이나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투자자들은 그 기업이 변하기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만 해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게 주주 환원을 바라진 않았죠. 그냥 이익 증가율을 계속 높여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수익성을 얼마나 잘 유지해야 되는 부분들이에 대한 생각이 네. 이제 흔히 얘기하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얼마를 돌려줄 거냐에 대한 생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성장주가 배당주로 바뀌는 과정인 거죠. 좀 진통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기업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되게 장기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즉 어떻게 보면 이제부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성장주가 아니라 너는 배당주로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 거냐라는 걸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리레이팅. 예. 근데 여기 이제 제가 테이블을 잠깐 갖고 와서 말씀을 드릴 내용은 솔직히 TSMC라든가 이런 기업들하고는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워낙에 배당 성향도 높고 기본적으로 이게 굉장히 꾸준했던 점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항상 높게 PER을 평가를 받죠. TSMC 같은 경우 한 18배에서 19배 정도니까. 근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는 것처럼 PER이 3, 4배짜리 그러니까요. 회사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익을 더 증가시키거나 수익성을 더 높여서 이거를 PER을 올릴 수 없다라고 대부분 다 생각을 하시니까 배당 얘기를 하는데 공교롭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원래 이 기업은 배당 성향이 1%도 안 되는 기업인데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초과 현금에 대해서 100%의 프리 캐시 플로우를 갖고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별거 아니지만 이 100%가 다 기준점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눈높이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도 과거에 이렇게 주가의 성장 과정들을 보게 되면 초기 2010년에서 2012년까지는 성장주였다가 네. 이게 진통을 겪으면서 배당주로 바뀌게 되고 그 배당주로 바뀌었던 게 2019년에서 21년 그래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애플이 어떻게 고배당주로 인식을 바꿨냐면 프리캐시 플로우의 100% 이상을 주주환원 정책으로 돌리게 되면서 바뀌었던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 100%라는 게 약간 그런 의미에 약간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갖고 있어서 아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뭔가 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버금가는 정도의 네. 얘기하는 주주환원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게 아마 투자자들이 저 두 기업을 리레이팅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면 제빡인데. 아니 근데 그 우리가 뭐 특별히 저도 이제 주주입니다만 네.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내놔라. 요거 사실은 이제 그게 뭐 아주 틀린 얘기도 아니긴 한데 주주니까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냥 갑자기 돈 많이 벌었으니까 돈 달라는 건 아니고 이 회사가 하는 걸 보니까 미래에 난 번 돈을 다 100% 투자한다면 저는 그 찬성이라니까요. 오케이 좋아.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일단 번 돈 중에 상당수를 뭐 임직원 이렇게 나눈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주주한테도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근데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주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도. 근데 모든 현금을 뭐 흔히 얘기하는 주주 환원 정책에 자꾸 쓰고 그러면 투자하기가 좀 만만치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애플이 무슨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잘 그렇게 많이 들으신 게 별로 없으시죠. 아이폰을 계속 잘 판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약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되게 상충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투자를 해야 될 그 재원들을 어떻게 보면 주주나 이런 쪽에 돌려주는 건 향후 투자 재원이 조금 이렇게 낮아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뭐 투자를 해서 100% 성공한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되게 기업은 어느 순간 흔히 얘기하는 너무 이렇게 이익도 많이 내고 이 기업의 굉장히 성장주로의 평가를 받는 그 과정에서 다음 과도기에 대한 준비가 되게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딱 거기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선택을 해야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그들만의 스토리가 있으니까 설비 투자도 과감히 하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주주한테 돌려주는 그런 정책이 있지 않을까. 네. 와. 부족해요? 5%? 이게 나는 자 봐봐요. 주주가 뭐야? 아니 그래서 이게 많이 벌었어. 그럼 이거를 오케이 이렇게 나누자고 사실은 결정하는 게 주주여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주주가 일일이 그 100만 명이 다 거기에 이제 참여할 수는 없으니까 오케이 믿을 만한 경영진 맡겨 놓을 테니까 니네들이 잘 뭐 투자할 거 투자하고 뭐 임직원들 보상 충분히 하고 나머지 우리 주주한테 갖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뭐 여기저기 들리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투자, 어마어마한 성과급 이 얘기는 다 나왔어. 근데 주주한테는 아무 얘기가 없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회사의 주인한테는 아무것도 좀 물어보지도 않아, 뭘 할 것 같지도 않아. 이전에 안 한 건 오케이. 이렇게 뭐가 생겼으면 해야지 당연히. 해야죠. 네.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해야죠. 네. 네. 좋은 말씀. 자, 하여튼 또 제가 너무 또 시간을 또 많이 제가 끌어버렸네. 아니요,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중요했었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이재만 실장님, 저랑 같이 나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커피 한 잔 아이스 커피 시원하게 하면서 알겠습니다. 열을 좀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